80억 땅 가지고 혼자 다 먹겠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땅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들한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어머니, 그러다 나중에 누가 될 줄 아시고 혼자 이렇게 욕심내세요? 자식들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천벌 받아요. 두고 보세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 핸드폰에서 스쳐본 며느리 수정이의 사진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환한 웃음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와 나란히서 찍은 단란한 가족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더군요. 엄마 환갑 기념 4천만 원짜리 스페인. 일주 패키지 여행, 효도했으니 로또 되게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자식들이 내게는 그 흔한 수술비 500만 원도 없다고 했을까요? 가슴 한복판이 쩌릿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내 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통증은 이제 익숙한 친구 같았죠. 의사는 담낭에 문제가 생겼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권했습니다. 500만 원 내겐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묵직한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들 이야기로 가볍게 안부를 묻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담낭 수술을 받아야 한대. 병원비가 좀 나올 텐데 혹시 너희가 말끝을 흐리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희도 요즘 빠듯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편이 더 어렵고 지금 전세 대출금도 못 갚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더 짧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다음 달 카드값도 걱정입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거절. 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짐일 뿐이라는 사실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힘들면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해볼게. 아들이, 며느리가 내게 이럴 수 있나? 내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 며칠 뒤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수정이네 친정엄마가 이번에 스페인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지 뭐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전부 해줬다던데 글쎄 무려 4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더라고. 친구의 말은 내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귓등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천만 원, 내 수술비 5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자식들이 4천만 원을 썼다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분노였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대체 무엇이었나? 아들과 며느리, 이제 두 사람의 진면목을 보았으니 두고 보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손발이 닳도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술할 부위보다 마음 한구석이 더 욱신거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칼날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준 상처는 단순히 500만 원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통증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들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도 빠듯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4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보내줄 여유는 있었으면서 정작 제 목숨이 걸린 500만 원은 없다고요? 그들의 위선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 몸을 혹사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겨우 이런 결과였다니.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친척 동생이 저의 얼굴을 보자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응, 걱정 마,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수술은커녕 검사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은 벼랑 끝에 선 듯 아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죽어도 그냥 죽을 수는 없다. 몸져 누워 사흘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저 자신을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몰아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오래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건네주었던 봉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보관하렴. 나중에 분명 쓸 때가 있을 게다. 먼지 쌓인 다락방 구석, 낡은 괴짝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봉투.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를 펼치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등기 권리증.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는 숫자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80억? 80억이라는 숫자. 이 땅의 존재를 제가 잊고 살았다니, 정확히는 잊으려 했다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 부부가 이 땅에 대해 슬쩍 흘려본 적이 있었지만 그저 우리 땅이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였구나. 내 아들 며느리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내게 필요한 500만 원은 그렇게도 아깝다며 없다고 잘라 말했던 그들이 예전부터 이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 답답하게 뭉쳐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듯 했지만 이내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그들의 거짓된 태도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만만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병원비 500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아들과 며느리, 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나를 위해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내 수술비 500만 원 너희에게 부탁할 필요 없었다. 내게 80억이라는 땅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뒤늦게 안다고 해도 더 이상 어리석게 놀아나지 않을 거다. 이 흙 묻은 문서를 가지고 너희의 이기심을 아주 산산조각 내주마. 손에 들린 80억짜리 땅 문서를 바라보는 동안 제 심장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절망감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올 시간은 끝났다는 듯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왔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묘한 긴장감이 제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난 날을 되새겼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던 밤, 며느리의 잔치상에 허리가 휘도록 음식 준비를 했던 날들, 그 모든 헌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희 지난 삶이 스크린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왔더군요. 이제는 저를 찾을 때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엔 언제 가요? 혹시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 수정이의 카톡 프로필 사진 속 손자의 웃음이 어쩐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모두에게 아프겠지만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작은 노트와 연필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땅이 정확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80억이 아닌 현재 시세와 개발 가능성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손가락이 미끄러져 부동산 시세 확인, 토지 감정 평가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눈을 찡그려가며 필요한 정보를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이 땅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돈이라면 수술비 50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게 당하고 살 수는 없지. 썩은 동아줄 잡고 매달릴 때가 아니었어. 내 인생, 내가 찾아야지. 다음으로 이 일을 함께할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치부될 일이 아니었기에 법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 경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정의로웠던 경자. 지금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망설임 끝에 휴대폰에서 경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한 차분하고도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경자인데 웬일이야? 이렇게 다 연락하고. 오랜만이야. 경자야, 잘 지냈지? 너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가늘고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었지만 아직 내 목소리는 상처받은 작은 새 같았습니다. 경자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해야 할 이 복잡한 이야기를 경자가 이해해 줄까, 아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조차 버거운 욕심일까? 무슨 일인데? 그렇게 목소리가 어딘가 아파?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어? 경자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기댈 곳 없는 존재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밥 한번 같이 먹자, 옛날처럼. 그래, 오랜만에 보자. 주말 어때? 내가 찾아갈게. 경자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속 한켠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냉철한 현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최대한 은밀하고 치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에는 짧게 잘 지낸다 답하고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에는 형식적인 좋아요를 눌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스파이가 된 것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적도를 떼어보고 세무서에 가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꼼꼼히 노트에 정리했고 관련 서류들은 다시 낡은 괴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방문했을 때 발견되지 않도록 제 계획은 단순히 땅을 찾아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배신감과 상처를 정확히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흙 묻은 일기장에 쓰여지지 않은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인생의 회한을 청산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너무 어리석었지. 이 흙 묻은 일기장 안에는 너희들의 비열한 민낯이 기록될 테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 봐야 소용없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의 삶을 살아야지. 그놈들이 아무리 날 흔들어도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아 절대.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쏟아졌습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몸을 녹이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경자를 만났거든요. 옛 친구 경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단단하고 현명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와 그 이면의 복수심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 보따리를 묵묵히 들어주던 경자의 얼굴에도 차츰 심각한 기색이 스며들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정말 이런 사정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니? 경자의 나직한 탄식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위로가 저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경자야, 내가 원하는 건 돈이 다가 아니야. 나는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 그래야만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법조계에 몸담은 그녀의 눈은 제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연을 보아온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이 소송이 단순히 땅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에서 읽었는지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격려했습니다. 알았어, 선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대신 이 일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경자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얹어놓은 듯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한없이 우울하고 축축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건 빗소리와 저의 한숨뿐이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복잡한 심정이 밀려올 때 항상 그랬듯이 손자 지훈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요즘 병원 다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끝나면 할머니 집 갈게요. 제가 할머니 좋아하는 만두 사갖고 갈게요. 지훈이의 말풍선 가득 담긴 진심 어린 걱정. 무심코 보낸 몸이 좀 안 좋아 병원 다닌다는 단 한 줄의 답장이 어린 손자의 마음에 닿아 이렇게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자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이에게 이 모든 싸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내리는 이 선택이 옳은 일일까? 저는 잠시 갈등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의 위선은 치가 떨리지만 지훈이는 죄가 없어. 내 욕심이 지훈이한테까지 상처를 줄까? 이대로 멈춰야 하나? 갈등 속에서 제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은 것은 바로 경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이야,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하려는 건 결코 욕심 때문이 아니야. 불의에 맞서고 내 삶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정당한 용기지.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렵다면 더더욱 제대로 보여줘야 해. 그래야 그들도, 그리고 지훈이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경자의 말이 비 내리는 날의 찬 공기처럼 제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길이다. 이 싸움의 시작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문 밖을 내다볼 것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일까 싶어 의아했습니다. 잠겨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들 왔어요. 문을 열자 아들 동민과 며느리 수정이 예상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일이 드문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보였던 냉담한 태도와는 너무도 상반된 모습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그들의 이중적 대화 속에서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걱정했잖아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다니시면서 몸 좀 챙기셔야죠. 며느리 수정이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시선에 저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들 동민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천연덕스럽게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이 좀 썰렁하네요. 난방비도 아끼고 건강에 좋다고 하시더니. 에이, 요즘 누가 그래요? 추우면 보일러 좀 틀어요. 툭 던지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다락방 쪽을 향했습니다. 제가 흙 묻은 땅 문서를 보관해 두었던 그 낡은 괴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저녁 준비할까요? 하며 수정이가 부엌으로 향하려 할 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됐다, 손댈 거 없어.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앉아 있어라. 나의 날 선 반응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쨍한 정적 속에서 그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망설이는 듯한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땅 문서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그게 아마 저희가 살던 옛집 옆에 있던 그 작은 밭 말이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이들이 그 땅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저 평범한 밭이라고 표현하는 그 땅이 지금은 8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 황금 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모른 척 연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놈들 드디어 꼬리를 밟혔군. 그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어설픈 가면은 벗어던져야지.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 어서 덤벼봐라. 엄마, 그러니까 그 땅 문서가 혹시 있으시냐고요? 아들 동민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하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땅? 무슨 땅? 며느리 수정이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들과 교차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더니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엄마한테 주신 그 땅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던 그 땅, 혹시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따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초조한 눈빛이 제 등 뒤로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최근에 그쪽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엄마도 알고 계신가 해서. 그의 말투에는 거짓말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땅이 지금 80억 넘게 값이 나간다고 해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 부동산 가치가 폭등했대요. 어머니께서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될 거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땅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 땅 문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어디 두셨는지 생각 안 나세요? 저희가 찾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문득 기억이 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땅. 맞다, 다락방에 있는 옛날 괴짝에 넣어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며느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진 기대감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너희는 거실에 앉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락방이 어디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찾을게. 너희는 앉아 있어. 단호한 제 목소리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다락방에 들어선 저는 문을 살짝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진짜 80억짜리 땅이 맞는 거지? 확실해? 당연하지. 내가 직접 부동산에 물어봤다니까. 그쪽 일대가 다 개발된대. 우리 이거만 잘 처리하면 인생 역전이야. 근데 어머님이 순순히 내어주실까? 그동안 우리가 걱정 마, 노인네가 그 돈을 어떻게 써. 우리가 잘 모셔드린다고 하면서 설득하면 돼. 그래도 안 되면 좀 압박을 가해야지. 어차피 우리들한테 상속될 건데 뭐. 아들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제게 상냥한 척하던 며느리의 목소리도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맞아. 노인네가 그 돈을 어떻게 써? 압박을 가해야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며칠 전 어려워서 수술비를 드릴 수 없다던 그들의 말이 4천만 원짜리 여행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발아래 다락방 나무 바닥이 진동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제 목숨과도 같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그저 80억짜리 땅을 가진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만이 들렸습니다. 이들은 나의 수술비 500만 원을 거절하고 그들의 어머니께 4천만 원짜리 여행을 선물하고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왔던 땅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진 그들의 민낯은 잔인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들에게 얼마나 속고 살아왔던가.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헌신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이었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식들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감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갑게 굳어버린 분노와 제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사실뿐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시리도록 타오르는 뜨겁고 선명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낡은 괴짝 안으로 손을 뻗어 흙 묻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땅 문서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은 여전히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이 땅을 찾으려던 자식들의 계략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저를 걱정해 주는 것은 오직 손자 지훈이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소중한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락방의 좁은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내 마음처럼 혼란스러운 듯 했습니다. 이 비가 끝나면 나의 세상도 이 모든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괴짝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압박을 가해.
아주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다. 너희가 밟았던 그 땅이 결국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내 수술비 500만 원 없다고 했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되었어. 누가 누구에게 압박을 가할지 이제부터 똑똑히 지켜봐라. 다락방에서 내려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의 동태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무리 찾아봐도 땅 문서는 보이질 않는구나. 하도 오래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그들의 탐욕은 이미 제 심장을 여러 번 도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번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하며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땅 문서의 행방이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찾아와 살갑게 구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항상 땅 문서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샅샅이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갈 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병원 기록도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수술비를 거절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저의 건강을 챙긴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너희 바쁘잖아.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방 서랍까지 뒤지는 것을 제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흙 묻은 일기장을 찾아 숨겨두었던 낡은 괴짜까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들은 정말 나를 노인네 취급하며 재산을 강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이 기어코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어.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경자 변호사와 만나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흙 묻은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제 오랜 세월의 회한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자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이야, 잘했어.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땅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너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경자는 모든 법률 절차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 위임장을 작성하고 땅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경자가 일러준 대로 카메라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는 경자를 통해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80억 땅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 주장과 함께 불법적인 서류 탐색 행위에 대한 경고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들 부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분노에 찬 아들의 전화가 불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가족? 내 입에서 지금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 내가 아팠을 때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을 때 너희가 가족이랍시고 나에게 뭘 해줬지? 며느리 친정 엄마한테 4천만 원짜리 여행 보내줄 돈은 있고 자기 엄마 수술비는 없다고 발뺌했던 너희가 대체 무슨 가족 타령을 해?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비열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80억 땅 가지고 혼자 다 먹겠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땅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들한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나중에 누가 될 줄 아시고 혼자 이렇게 욕심내세요? 자식들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천벌 받아요. 두고 보세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막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앓던 위장병이 재발하여 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자의 예상대로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갉아먹는 처절한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제가 쌓아 올렸던 가족이라는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분노와 저주 섞인 비난 속에서 저는 문득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홀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결국 남는 건 이 외로운 나 혼자인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놈들 말대로 천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한밤중에 걸려온 손자 지훈이의 전화 한 통이 저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맨날 화나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싸운대요. 저도 학교에서 힘든데 할머니까지 이러면. 지훈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싸움이 무고한 손자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말한 대로 조용히 땅을 넘겨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될 위기에 처한 듯 했습니다. 지훈이의 울음 섞인 전화는 제 가슴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땅을 넘겨주고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제 손에 쥐어있던 흙 묻은 일기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빼곡히 채워진 저의 삶, 제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 그리고 이 자식들의 비열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나는 영원히 이들의 이기심에 갇혀버릴 것이다. 천벌. 자식들의 저주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제게 오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은 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이토록 잔인한 자식들일 것이라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비록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더라도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의 존엄과 지난 삶의 가치를 위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법정 출두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통으로 지새웠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모습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경자 변호사가 굳건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아들과 세련된 정장 차림의 며느리는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불쾌한 벌레라도 되는 듯 경멸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며느리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 거야? 정말 꼴값 떨고 있네. 들릴 듯 말 듯한 며느리의 혼잣말은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경자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측 변호사는 제가 땅을 소유할 능력이 없고 노년의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돌봤다는 거짓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재산 욕심 때문에 멀쩡한 자식들을 고통에 빠뜨린 파렴치한 부모인 양 몰아갔습니다. 듣고 있자니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술비를 받지 못했던 저의 처절한 상황, 그들이 제 건강을 무시했던 비열한 행태는 쏙 빼놓은 채 오직 땅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들의 주장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자의 피고 쪽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고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외면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자가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호사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피고 자식들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알아봐 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등 물질적인 지원 외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부양했습니다. 단지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뿐입니다. 어이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플 때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길 뻔한 건 저였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아들 변호사를 보며 희죽거리는 것을 보자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올랐습니다. 그 순간 경자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이야, 때가 왔어. 저들의 비열한 민낯을 제대로 보여줄 때. 경자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낡은 가방 속에서 흙 묻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천천히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피고인들, 제 아들과 며느리. 이 흙 묻은 일기장은 제 지난 60년 인생의 기록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단호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 몸이 닳도록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힘들다며 수술비를 외면했던 그날 제가 겪었던 처절한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피고인들이 제게 돈이 없다고 했던 그날 며느리 친정 어머니에게 4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선물했던 영수증 사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정은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자가 일기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물에는 아들 부부가 보낸 여행사 결제 내역과 함께 제가 그동안 몰래 촬영해 두었던 그들이 저 몰래 집을 뒤지며 땅 문서를 찾으려 했던 CCTV 영상 증거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흙 묻은 일기장에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날짜와 내용을 짚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담낭 수술을 권유받은 비용 500만 원. 3월 17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 요청. 거절당함 그들의 말.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도 빠듯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며느리 친정 어머니. 스페인 해외여행 소식을 들은 비용 4천만 원. 그때 저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이 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이 싸움을 결심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더 이상 억울하다거나 비난하는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그저 탐욕 때문에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를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제 삶의 존엄이고 저의 전부입니다. 최후 변론을 마치고 증언대에서 내려왔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동정보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굳건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여준 부당한 대우와 재산에 대한 탐욕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법원은 원고가 이 땅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땅 80억짜리 그 땅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패소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 자신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을 가득 채운 통쾌함과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다는 해방감뿐이었습니다.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 이 흙 묻은 일기장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 저놈들,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았겠지.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자유를 선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거짓된 관심을 견딜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미루고 미뤄왔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자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재판 이후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는
그 어떤 욕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지요. 지훈아,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싶었어. 정말 고맙구나. 제 손을 꼭 쥐는 지훈이의 작은 손에서 따스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어졌지만 지훈이와의 관계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자격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근데 전 할머니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항상 정직하셨으니까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저보다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흙 묻은 일기장을 꺼내 지훈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아, 이 일기장은 할머니의 인생이란다. 내가 크면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억짜리 땅의 일부를 팔아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었고 매일 아침 새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생활이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경자가 제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이야, 너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니 참 많은 걸 놓치고 살았더라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어야 했는데 계속 조연으로 살았던 것 같아.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이야. 경자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품어왔던 작은 꿈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니어를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존엄성을 잃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은 이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경자야, 나 말이야. 이 남은 땅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 나처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을 말이야. 노년의 삶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경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정말 멋진 생각이야. 내가 그런 용기와 아픔을 겪었으니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내가 법률적인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줄게. 그리고 너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야. 저는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아픔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아픔까지 책임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저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 작은 전원주택 한편에 희망 씨앗이라는 이름이 시니어 자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개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준비한 센터 개업 소식에 선물로 낡은 흙 묻은 일기장과 꽃을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일기장 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일기장에 행복한 이야기들만 가득 채우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지훈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자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80억이라는 목표, 어쩌면 그 돈 자체는 제가 꿈꾸던 행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목표는 제가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고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 흙 묻은 일기장은 더 이상 배신과 아픔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준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센터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모인 이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는 모습은 그 어떤 80억짜리 땅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내 수술비 500만 원을 주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80억짜리 땅을 지켜내는 과정은 나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주었습니다. 흙 묻은 일기장에 새겨진 나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이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는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깊은 아픔과 예상치 못한 배신 앞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얼마나 서러울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상실감도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잠시 주저앉아 작은 위로를 구하며 쉬어가도 좋습니다. 당신 안에 굳건한 힘을 믿고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다시 내디뎌도 좋습니다. 선희님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가장 깊은 아픔이 가장 단단한 시작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설 힘을 찾아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다면 황혼의 뜰에서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